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세 가지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 변수를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안 잠잠했던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다시 말해서 엔화 약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엔화 약세 폭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보고 올게요. 최근에 2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4.8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전 고점이 5.1%니까 이걸 넘어서느냐 여부가 관심인데요. 아직까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부담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단기 금리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금리, 나 오랫동안 빌려줘 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많이 달라고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4.15%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전 고점이 4.3%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시장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국채 입찰과 관련해서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30년물 입찰이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웠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30년 후에 갚을게, 돈 좀 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금리 더 안 주면 안 빌려줄 건데 라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신통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었고 30년물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지표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금리 상승을 막지는 못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에 보면은 물가 다 좋은데 제가 좀 나눠서 한번 볼게. 물가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이 물가잖아. 근데 이 물가를 주거비하고 주거비 뺀 거 두 개로 나눠보면 있잖아. 주거비만 내려오면은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가는 있잖아. 특히 주거비 물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그림대로만 한다면은 2024년 언젠가쯤에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주거비 물가마저도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거는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예상했던 그 전망이 그대로 들어맞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최근에 금리를 말씀드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 걱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국 국채를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줄 사람이 없어서 금리가 올라가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들이 미국 정부 국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로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정부로 빨려 들어가는 돈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빌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너무 많이 빌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환율이 지난주에 엔화가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 달에 기록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걱정했던 수준이 있잖아요. 151엔 이 정도 수준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작년 10월이었으면 진짜 우리 정말 무서운 때 아니었나요? 그때 상황을 떠올릴 정도로 지금 엔화는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엔화의 반대편에 있는 달러도 엔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주 연속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여기서 더 가면 사실 시장에도 부담인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되는 유가도 지금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80불을 넘어설 수 있을지, 90불, 100불 이때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메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강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크로 변수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멈춰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신용카드 대출이 1조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건 문제 심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의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속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국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이 속도죠. 그러니까 그림이 완전 다르죠. 지금은 미국 정부가 문제라면 문제지 부채의 관점에서 개인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90일 연체 이런 것 부분들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뉴욕 연준에서 신용카드 연체를 한번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자, 빨간색이 연체율이 높은 거고요. 파란색이 연체율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에는요, 모든 지역에서 연체가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서도 연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연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 연체율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던 구간에서는요, 변동금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실까요? 94년에도 그렇고요, 2000년에도 그렇고요, 2005년에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받았던 사람들의 비중이 이렇게 30%가 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동금리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비중 없지롱 메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준이 금리 올리면 뭐하니 나는 금리 상관없는데 이런 미국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가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잡힌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인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더 걱정인 부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이 그림에서 검정색 선이 드디어 0 이하로, 와 진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니 참 독립적이에요.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신용카드 대출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용을 까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미중관계 괜찮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정말로 생각보다 중요한 일정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중요 일정이라고 늘만한 게 없더라고요. 화요일엔 중요한 게 있죠. 광복절 휴일입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중국과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타임폴리오에서 K바이오 액티브 ETF가 출시되는데요. 자, 이 위에 보이시죠?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미국 주식에서도요, 헬스케어 업종으로 역대급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난 4월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프랑스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한미일 정상회담이요,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였던 미중 관계 괜찮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게 굉장히 강한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을 넣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안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자를 막는 그런 조치들이 나왔고, 지난주에 또 한 번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바로 이 내용이죠. 바이든의 행정명령,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이든의 중국 정책이 워킹하지 않는다. 무역 분쟁을 통해서 서로 디커플링 전략을 통해서 이걸 띄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띄어낼 수 있는 거냐? 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망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미국의 정책은 무역도 그렇고요, 자본도 그렇고 세계화시켜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고 돈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의 기존 정책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피션시, 효율성을 추구하고요, 비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미국이 폐기시키고 바뀐 미국의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회복력을 키우겠다. 코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보를 키우겠다, 안보가 중요한 거,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중국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진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 아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2020년부터 중국의 비중은 빠르게 낮아져서 이제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왜 이런 그림을 보여준 걸까요? 내용은 뭐냐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도록 막고 중국이 첨단 제품을 못 만들게 막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미국과 최대로 교역하는 나라들이 중국하고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수입이 2배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더 싼 제품을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참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과연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고, 어쨌든 첨단 제품이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끝내버려서 이것이 배가 그냥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라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인데요.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정상들이 만나면 항상 굉장히 좀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미국 대사가 와, 우리 세 나라가 이렇게까지 친해진 적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국방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공동선언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나 투자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도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거라는 전망 하에 그 기사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행동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필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 역사적 불만보다는 안보 문제가 더 시급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런 뉘앙스의 글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한국이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 염색하고 코 수술한다고 유럽 사람 되냐? 미국 사람 돼? 아이고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 그런 일정이 이번 주에 있는데, 또 광복절이 있는 주에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정말 역사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또 독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